혹시 엄마 87만 원만 급히 보내줘 라는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쓴웃음으로 넘기기엔 세상이 너무 흉흉해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연금은 그대로인데 시장 물가는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지, 손주에게 줄 용돈 한번 보내주려 해도 아들, 딸에게 매번 물어보기 눈치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남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다간 평생 모은 쌈짓돈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서늘한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모든 막막함을 이겨내고 요즘 할머니로 다시 태어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세 박영숙 어르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은행 가는 길이 등산보다 힘들었던 그녀가 어떻게 자식들 도움 없이 공과금은 물론 손주 선물까지 주문하는 스마트 시니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경기도 수원, 낡았지만 언제나 윤이 나게 닦여있는 자개장이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는 작은 빌라. 그곳에 박영숙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3, 그녀의 하루는 해묵은 습관처럼 고요하고 또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영숙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패었습니다. 화면 속 빼곡한 글자들은 안경알 너머에서도 뿌옇게 번져 보일 뿐 도무지 그 뜻을 헤아릴 길이 없었습니다. 화면의 차가운 불빛만이 그녀의 답답하고 고뇌의 찬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가족 사진. 그 사진 속 젊은 자신과 지금의 늙고 무력한 자신 사이의 거리가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은행 가는 길이 등산 가는 길보다 힘들어지고 손주에게 줄 용돈 하나 보내는 게 숙제처럼 느껴질 때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데 나만 홀로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통장에 찍힌 연금은 그대로인데 시장 물가는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지, 손주에게 줄 용돈 한번 보내주려 해도 아들, 딸에게 매번 물어보기 눈치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영숙은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닳고 다른 볼펜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쓴 숫자들, 꼬깃꼬깃 붙여놓은 영수증들이 지난 한 달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끼고 아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살림.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는 그녀의 곁에는 텅 빈 찻잔과 하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왜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 기분일까요? 남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다간 평생 모은 쌈짓돈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서늘한 생각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는 보내셨어요? 자꾸 깜빡하시면 안 돼요. 소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을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그런 걸 잊어버릴까봐 벌써 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은행에 가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한 걸음 떼기가 버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복잡한 인터넷 뱅킹을 다시 물어볼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바쁜 아들 시간만 빼앗는 것 같아, 무능한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숙은 한참이나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일이 됐을까. 젊어서는 억척스럽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식 둘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겪어낸 풍파가 얼마였던가. 그러나 이제는 손바닥만 한 기계 앞에서 바보가 되어버린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 장을 보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길,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던 작은 안내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금융 교육. 그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나 같은 기계치는 가봤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던 마음의 작은 불씨가 던져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그 작은 용기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주민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드는 소박한 강의실. 그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10대 명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강사가 칠판 앞에 서서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복이라고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맨 앞자리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금융 교육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죠. 알아듣지 못할 외계어만 가득할 것 같아 두렵고 괜히 망신만 당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컴퓨터는 켜고 끄는 것만 겨우 알았으니까요. 주변 노인들 역시 서로 소곤거리거나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와 같은 마음인 듯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따라하시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활기찬 목소리에도 영숙의 손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강사의 손짓 하나하나, 화면의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딘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작은 글씨는 보이지도 않고 눌러야 할 버튼은 왜 이리도 많은지 수십 번을 물어보고 밤늦게까지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포스트잇에 눌러쓴 비밀번호와 절차들이 덕지덕지 붙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심한 척 알려주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말에 집에 들른 아들은 끙끙대는 영숙의 모습이 답답했던지 아니면 안쓰러웠던지 한참을 옆에 앉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먼저 다가와 주던 손녀의 작은 손길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화면을 하나하나 눌러주던 그 따스한 온기를 영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도움,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깊은 위로였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오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손녀의 생일.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배웠던 대로, 아들과 손녀가 알려줬던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조심스럽게 눌러나갔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누르고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화면에 떠오른 초록색 확인 메시지. 송금 성공. 그 글자를 본 순간 영숙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방울에 스마트폰 화면의 빛이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고 난생 처음 인터넷 쇼핑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손녀가 좋아할 만한 예쁜 머리핀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쳤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편리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 나도 아직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방 안 편안한 의자에 앉아 태블릿 PC로 장을 보고 손주에게 선물할 예쁜 옷을 고릅니다. 불안과 막막함으로 그늘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만족스럽고 흐뭇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며 되찾은 삶의 활기와 희망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난 늙은 동무들은 그녀의 노후에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 이번에 손주한테 용돈 보냈다는 게 정말이야? 이야,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하네. 뭘, 김 영감은 저번에 주식 앱도 깔았다면서.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주민센터 휴게실, 그들은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작은 성공에 내일처럼 박수 쳐주고 실수를 웃어넘겼습니다. 경쟁이 아닌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년배 친구들과의 유대감 속에서 영숙의 외로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이제 영숙은 은행 앱으로 월세도 직접 내고 각종 공과금도 달력 앱에 표시해두고 제때 납부합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최신 과자도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 수 있는 요즘 할머니가 되었죠. 깔끔하게 정리된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로 가계부 앱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체계적이고 진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 헛되게 쓰는 돈도 줄고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가져다준 심리적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보내드렸어요. 부족하진 않으시죠? 늘 듣던 아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 하지만 오늘의 영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그거 최선이야? 고작 그것만 보내주게. 영숙은 스스로도 놀랐지만 이내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소화기 넘어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농담이다. 이 녀석아. 내가 보내준 돈이랑 내 연금이랑 합쳐서 내가 얼마나 잘 굴리고 있는지 너는 모를 거다. 이제 걱정 붙들어 매. 내 엄마, 너보다 돈 관리 더 잘할지도 몰라. 날이 좋아서 그냥 한번 자랑해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함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이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컸네 우리 엄마. 그 한마디에 영숙은 지난 모든 서러움과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벅차다고 느끼시나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외딴 섬처럼 느껴지시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재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용기 하나뿐입니다. 동네 주민센터든 복지관이든 우리를 도와줄 곳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망설임과 용기 사이에서 문손잡이를 잡는 그 찰나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더 주체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웃고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배우는 시니어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배우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앞에서는 나이도 시간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박영숙 어르신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강의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다른 노인의 주름진 손을 잡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다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고 지혜와 자신감, 그리고 따뜻한 연륜이 묻어납니다. 창밖으로 번지는 아름다운 노을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어제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인생답안지가 여러분의 빛나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아침, 인천 송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는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올해 75세 김민준 어르신. 그의 하루는 분주한 알람 소리가 아닌 태블릿 PC 화면의 부드러운 불빛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30년을 넘게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평범한 우리네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오늘은 어제의 박영숙 어르신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민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태블릿을 열어 밤새 요동쳤을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빨갛고 파란 숫자들의 춤사 위에도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평온합니다. 커피 한 모금을 넘긴 그는 곧이어 화상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너머 유치원 갈 준비를 하던 7살 손녀의 얼굴이 화면 가득 떠오릅니다. 할아버지, 오늘 미세먼지 좋음이래요. 이따 놀이터 가도 되죠? 민주는 날씨 앱을 띄워 확인하고는 인자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 감기 걸리지 않게 목도리 꼭 하고 가. 할아버지가 오후에 맛있는 간식 사서 보내줄게. 그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모바일 쿠폰 앱을 열어 손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교환권을 아들 내외에게 전송합니다. 비밀번호를 묻거나 자식에게 부탁하는 번거로움은 그의 일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5분 안에 막힘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아침이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민준이 50대 중반의 부장으로 일하던 2000년대 초반, 세상은 닷컴, 버블이라는 광풍과 함께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막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김 부장, 그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린 그냥 은행 창구 가서 도장 찍는 게 속 편하고 안전해. 저 작은 화면을 어떻게 믿고 내 돈을 맡기나. 동료들의 비아냥 섞인 걱정 속에서 민주는 홀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은행 창구에 길게 줄을 선 채 복잡한 서류 앞에서 쩔쩔매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10년, 20년 뒤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변해가는 세상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퇴근 후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끙끙대며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 기초부터 배웠고 서점에 들러 인터넷 뱅킹 완전 정복 같은 책들을 사서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아들이 쓰다 남긴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밤늦도록 씨름하며 온라인으로 공과금을 내보고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으로 아내의 스카프를 주문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 해본 온라인 주식 거래에서는 단돈 몇만 원을 잃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배우냐며 핀잔을 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다가올 노년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5년 앞두고 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액 1억 8천만 원. 동료들은 자식들 사업자금으로 보태주거나 안정적인 은행 예금에 묻어두었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공부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량 배당주와 지수 추종 ETF에 나누어 자신만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견지명은 20년이 흐른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다. 검찰청이라는데 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빨리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수학이 넘어 친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그거 100% 보이스피싱이야. 지금 당장 전화 끊고 그 번호 차단해. 그는 친구를 진정시킨 뒤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을 이용해 친구의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해주고 최근 유행하는 금융 사기 유형글을 정리해 메시지로 보내주었습니다. 무지와 두려움이 낳은 비극을 그는 지식과 준비성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민준의 노후가 풍요로운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는 매달 국민연금과 개인적으로 구축한 배당금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돈을 합쳐 생활비를 쓰고 가계부 앱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합니다. 남는 돈으로는 아내와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최근에는 드론 조종법을 배워 여행지에서 직접 찍은 영상으로 손주들에게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시니어 사진 동호회 단체 대화방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기가 넘칩니다. 새로 산 렌즈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 출사 장소를 투표로 정하며 서로의 사진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고립과 외로움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혹시 생활비 부족하시진 않으세요? 저희가 좀 더 보태드릴까요? 늘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던 보통의 아버지들과는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걱정은 고맙다만 내 앞가림이나 잘하거라. 나는 내가 주는 용돈보다 주식 배당금으로 받는 돈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내 엄마랑 베트남 여행 예약했다. 선물 뭐 사다 줄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그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이 없는 당당함과 삶을 즐기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요즘 할아버지시네.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에 민주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귀찮고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도구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것인가? 김민준 어르신의 삶은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거대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먼저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김민준 어르신은 아내와 함께 거실의 대형 스마트 TV로 지난 여행에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의 시선으로 담긴 아름다운 풍경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여보,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
아내의 물음에 그는 태블릿을 들어 세계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질 또 다른 세상. 그의 인생 이막은 여전히 뜨겁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불안이 아닌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인생 답안지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영숙 어르신께서 겪으셨던 그 막막함과 답답함. 이게 단순히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에서 발표한 숫자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전체 국민 평균에 비하면 7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열에 9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즉 역량인데 이 점수는 절반을 겨우 넘는 5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분 중에 4분 이상은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전화 걸고 받는 것 외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박영숙 어르신께서 관리비 하나 내려고 아들에게 거짓말까지 해야 했던 그 자괴감, 그 무력감이 결코 어르신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절반 가까이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되면 곧바로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거의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700억 원이 넘는 돈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 3명 중 1명이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당 평균적으로 1,700만 원이라는 정말 피 같은 돈을 잃으신 겁니다. 이러다 평생 모은 쌈짓돈마저 위험해지겠다는 박영숙 어르신의 그 서늘한 공포가 절대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박영숙 어르신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저 불편하다고 한탄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에 어르신 디지털 금융교육의 문을 두드리셨죠. 저는 이 용기야말로 우리 채널이 시청자분들께 가장 먼저 전해드려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들리던 용어들, 눌러도 반응 없는 화면 앞에서 수십 번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어르신 자신의 굳은 의지 덕분에 마침내 스스로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를 배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 앞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특히 저는 어르신께서 늙은 동무들과 함께 배우고 웃으면서 유대감을 쌓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배움의 장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으니까요. 마지막에 아들에게 아들, 그거 최선이야 라며 농담을 던지시는 모습은 이제 디지털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자신감, 경제적인 자립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장 유쾌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아픈 현실을 보듬어주는 공감의 이야기였다면 김민준 어르신의 사례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부러움과 희망을 주는 학습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부터 세상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 준비하셨던 그분의 성견지명은 정말 모든 시니어분들께 큰 울림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시장을 확인하고 손녀에게는 모바일 쿠폰으로 사랑을 전하고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걸 막아주기까지 하는 그분의 일상은 그야말로 요즘 할아버지의 표본입니다. 편리함을 넘어서서 내 자산을 내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자립성, 자식과 손주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연결성,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당당함까지 우리가 꿈꾸는 품격 있는 노년의 모든 가치가 그분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내가 주는 용돈보다 주식 배당금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경제적 독립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두 분의 사례가 우리 채널이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영숙 어르신처럼 이제 막 두려움을 안고 첫 발을 떼려는 분들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왕초보 교실처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손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김민준 어르신처럼 더 나아가 내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불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시니어 맞춤형 재테크와 같은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두 분과 같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성공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널리 알려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끊임없이 전해드릴 것입니다. 저희 채널이 단순한 정보 채널을 넘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더 풍요롭고 주체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든든한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앞서 보신 두 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로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먼저 관리비 내는 것 하나에도 자괴감을 느끼셨던 우리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 소외라는 건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디지털 배움터라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용기 내서 찾아가셨던 바로 그 주민센터 교육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전국의 주민센터나 도서관, 복지관 어디서든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그 어렵다는 키오스크 사용법, 은행 앱으로 돈 보내는 방법까지 전부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님들이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알려주시니까 중간에 포기할 일도 없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안내사라는 분들이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처럼 어르신들이 자주 가시는 곳에 늘 계시면서 키오스크나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을 바로바로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강사님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와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먼저 배운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을 가르쳐주는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교육도 있다고 하니 정말 든든하죠.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기능을 배우는 걸 넘어서 내가 해냈다는 성공의 경험을 드리는 거라고요. 내 손으로 직접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보는 그런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디지털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말 공감 가는 말 아닙니까? 우리 박영숙 어르신이 교육을 통해 다시 자존감을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 바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문제인데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공포, 정말 끔찍하죠. 이것도 나라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직접 복지관으로 찾아와서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요. 또 은행이랑 힘을 합쳐서 어르신들이 현금 인출기에서 큰 돈을 이체할 때 바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30분 정도 여유를 두는 지연인출제도 같은 안전장치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어르신의 전화 목소리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분석해서 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경고를 보내주는 그런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아예 법을 만들어서 은행 직원들이 좀 이상한 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돈의 지급을 잠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이제 은행이 우리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1차 방어선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한 금융보안 전문가가 그러더군요. 사기꾼들은 자녀가 납치됐다거나 검찰이라며 사람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당해 이렇게 자신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끊고 무조건 자녀나 주변 사람들 아니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민준 어르신처럼 디지털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주체적인 노후를 보내는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배움터에서 기초를 다지셨다면 이제는 각 지역의 평생학습관이나 50플러스 센터 같은 곳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심화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법이나 주식 투자 기초, 그리고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 활용법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요. 드론 조종 같은 아주 멋진 취미생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이죠. 최근에는 서울시에 디지털 동행 플라자라는 곳도 생겼는데요.
인공지능 로봇과 바둑을 두거나 스크린으로 파크골프를 치는 것처럼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 문화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한 노인복지학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노년기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기술을 넘어서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민준 어르신이 사진 동호회 활동으로 외로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며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당당함을 지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디지털이라는 건 우리 시니어들에게 생산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이상 개인의 능력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체계적인 교육과 촘촘한 안전망으로 박영숙 어르신이 느끼셨던 두려움을 없애드리고 누구나 김민준 어르신처럼 자신감 있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채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풍파 다 지나고 마른 가지만 남았다 서러워 마세요. 그 마른 가지 끝에야 비로소 가장 눈부신 봄이 매달리는 법이니 당신의 겨울은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시작을 품은 위대한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낯선 세상의 속도 앞에 홀로 멈춰선 듯한 막막함 속에서 관리비 하나 내는 일에도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껴야 했던 박영숙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나만 빼고 달려가는 것 같아 외롭고 서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흑백 사진처럼 고요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김민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으로 아침을 열고 서툰 손길로 찍은 사진 한 장을 동호회 사람들과 나누며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멀리 있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세상과 당당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비록 주름진 손으로 그려나가지만 그 어떤 청춘의 그림보다도 활기차고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의 시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혹시 박영숙 어르신의 모습에서 나의 오늘을 발견하고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뭘 배워. 괜히 자식들만 귀찮게 하는 짐이 될 뿐이야 하는 생각에 담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숙 어르신과 김민준 어르신의 차이는 결코 타고난 능력이나 지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용기의 차이였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 하는 그 마음 하나가 굳게 닫혔던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10번 물어보고 20번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디지털 배움터와 안내사들은 바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르신들을 재촉하거나 핀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더 큰 박수와 격려로 어르신들의 용기를 응원해 줄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촘촘한 사회 안전망도 이렇게나 든든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며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변화를 원망하며 외로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미안해하며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기차표를 끊어 그리운 친구를 만나러 떠나는 자유를, 내 손으로 모은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당당함을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보낸 이모티콘 하나에 까르르 웃는 손주의 목소리를 듣는 행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의 인생은 결코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모든 지혜와 경험이 응축되어 가장 깊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황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날아오르십시오. 어르신들의 삶이라는 위대한 책에 아직 쓰이지 않은 가장 눈부신 마지막 장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세월은 실패가 아닌 지혜의 훈장입니다. 부디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품격 있고
활기찬 노후를 마음껏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어떤 이는 여유로운 얼굴로 공원을 거니는 반면 또 다른 이는 생활비와 병원비에 쫓겨 힘겹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실 인생의 격차는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작은 습관,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배우자와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 모든 것이 65세를 전후로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 그 격차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62, 보험을 팔며 30해 가까이 현장을 누렸던 장은화 씨다. 그녀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손에 꼭 들고 다니던 건 낡은 휴대폰 한 대였다. 화면 끝자리가 깨져 있고 배터리는 반나절도 못 버텼다. 그럼에도 은하 씨는 그 전화기를 내 밥줄이라고 불렀다. 이름이 저장된 고객들, 약속 시간을 적어둔 메모, 퇴사 뒤에도 간신히 이어지던 인맥이 모두 그 안에 있었다. 남편은 일찍 사업을 접었고 자녀 둘은 각자 살림을 차렸지만 아직 든든히 자립했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그녀가 말하곤 했다. 나는 아직도 엄마 역할 반, 가장 역할 반이야. 올해 초 설을 앞둔 어느 아침이었다. 새벽 5시 반, 낡은 휴대폰에 메시지가 연달아 떴다. 보험 갱신을 미루던 오래된 고객들이 한꺼번에 해지 의사를 보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불안이 오래 이어지면서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사정이었다. 그날 하루에만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 요즘 버티기 힘드네요. 죄송해요. 통화를 끊은 뒤에도 벨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울렸다. 은하 씨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집 앞 편의점으로 내려가 캔커피를 뽑았다. 동전 몇 개를 더듬어 넣으면서 중얼거렸다. 나도 좀 버티고 싶은데. 갈등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불어났다. 예전엔 월말이면 입금 알림이 연달아 울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달부터인가 알림 없음이 하루 건너 계속됐다. 한때 월벌이가 300을 넘기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난해 가을부터는 150도 힘에 붙였다. 늘어난 건 카드값과 공과금이었다. 전기료 고지서 숫자가 달라졌고 대형마트 대신 시장을 다녀도 장바구니는 가벼웠다. 남편은 말했다. 여보, 일주일만 버텨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계산기를 돌렸다.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대출이자, 그리고 부모님 병원비 분담. 어디를 줄여도 구멍이 새로 났다. 건강 신호도 빨갛게 켜졌다. 계단을 서너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 눈이 자주 침침했고 밤이면 다리가 쥐가 났다. 그녀는 운동을 미뤘다. 다음 달부터 헬스장 등록해야지. 그러나 다음 달은 오지 않았다. 낡은 휴대폰의 배터리가 저녁이면 꺼지듯 그녀의 기운도 오후만 되면 바닥났다. 그래도 전화를 놓을 수는 없었다. 한 통의 상담이 살아남은 약속을 연결해 줄지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장 팀장님, 이번 달은 어렵겠어요. 그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다. 새벽 3시, 문득 깨어나면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본다. 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남편은 집에서 오래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사소한 말이 금세 다툼으로 번졌다. 당신이 그때 조금만 더 모았으면 내가 혼자 벌었잖아. 서로 말끝을 자르다 침묵이 길어졌다. 주말이면 딸아이가 손주를 맡길 때가 많았다. 귀여움은 잠깐, 체력은 오래 달렸다. 아이가 낮잠에서 깬 뒤 울음을 터뜨리면 은하 씨는 낡은 휴대폰으로 동요를 틀었다. 화면이 깜박거리며 노랫말이 끊겼다. 아이는 더 크게 울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휴대폰 하나 제때 못 바꾸는 어른이라니. 자녀와 돈의 경계도 흐려졌다. 아들은 스타트업에 다닌다며 월세가 부담된다고 했다. 엄마, 석 달만. 은하 씨는 석 달을 넉 달로, 넉 달을 반년으로 늘려가며 지원했다. 본인은 의료 실비 보험을 최소로 줄였다. 병원 예약을 미루고 치과 스케일링도 건너뛰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괜찮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고객 한 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 선생, 내 보험 해지하면 당신도 힘들겠지. 근데 나도 사정이 있어. 통화를 마치자마자 휴대폰이 꺼졌다. 충전선을 꽂아도 한참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연결이 끊어지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났다. 그날 밤 식탁에 앉은 가족은 말수가 적었다. 남편은 수저로 국을 한번 휘저었다가 내려놓았다. 다음 달 이자는 어떻게 하지? 은하 씨는 대답 대신 낡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뒷판에 미세한 금이 조명 아래에서 빛났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말했다. 나 내일부터라도 동네 상가 사장님들 찾아가 보려고 해. 보장 점검하고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말하면서도 가슴이 떨렸다. 발품을 더 팔겠다는 결심이 다짐인지 막막함인지 스스로도 분간이 가지 않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얇게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알림음이 한번 울렸다가 금세 사라졌다. 다음 날 오전, 은하 씨는 지하철 2정거장을 걸어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첫 가게 사장님은 손사래를 쳤다. 보험은 됐어요. 둘째 가게는 한숨뿐이었다. 카드 수수료가 올라요. 셋째 가게에서야 겨우 이야기가 이어졌다. 보장만 정리해줘요. 새로 들 힘은 없어요. 메모장을 꺼내 설명하는 동안 낡은 휴대폰이 또 꺼졌다. 임시 비밀번호를 눌러 다시 켜자 저장 공간 부족 문구가 떴다. 그녀는 오래된 문자와 사진을 지웠다. 첫 계약을 축하하던 이모티콘, 고객의 감사 음성. 지울수록 가벼워져야 하는데 어깨가 더 무거웠다. 저녁 무렵 역 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늘도 한 건 없다. 집 앞 골목에 이르자 경비실 라디오가 흘렀다. 생활물가 상승, 대출이자, 부담 심화. 그녀는 멈춰 섰다. 낡은 휴대폰을 꼭 쥐었다. 화면에 미세한 금이 손바닥에 따갑게 닿았다. 그해 여름, 장은화 씨의 낡은 휴대폰은 마침내 버티지 못했다. 통화 중간에 끊기고 고객의 목소리는 잡음 속에 묻혔다. 아들이 쓰던 중고 기기를 건네받았지만 주소록이 옮겨지지 않았다. 수십 년 함께해온 고객들의 이름과 번호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손바닥만한 종이에 기억나는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그러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허술했나 스스로를 다그쳤다. 위기의 정점은 가을이었다. 은행 대출 만기일이 다가왔다. 갱신을 위해 창구에 앉았을 때 창구 직원이 말했다. 예전 같으면 연장도 가능했을 텐데 소득 증빙이 부족하십니다. 낡은 지갑 속 통장에 남은 잔액은 세 자릿수에 불과했다. 그 순간 은하 씨의 시선은 손에 든 낡은 휴대폰으로 향했다. 배터리 잔량 표시가 붉게 깜빡였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녀 인생의 적신호처럼 보였다. 가족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간소해졌다. 남편은 묵묵히 국만 떠먹고 딸은 엄마, 괜찮아? 하고 물었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손주는 스마트폰 화면에 열중했지만 은하 씨의 휴대폰은 동영상을 켜기도 버거웠다. 세대의 간극은 기술로도 돈으로도 벌어졌다. 밤이면 거실 불을 끄고 앉아 그녀는 고장난 휴대폰을 쓰다듬었다. 그 안에 여전히 고객의 목소리, 자녀의 어릴 적 사진, 남편과 함께 웃던 순간이 남아 있을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오래된 고객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다. 장 선생, 오랜만이네요. 혹시 보장 점검 가능할까요? 은하 씨는 두 손이 떨렸다. 주소록에서 사라진 이름이 다시 불려 나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이 아니라 아들이 물려준 기기로 전화를 이어갔다. 상담은 길지 않았지만 목소리 끝에 담긴 신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선생님이니까 다시 맡깁니다. 그 말에 은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작은 기회가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손에 쥔 낡은 휴대폰을 서랍 속에 조용히 넣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 등록했다. 신중년 제도약 상담이라는 이름의 강좌였다. 또래 여성들이 모여 자기 경험을 글로 정리하고 작은 재능을 나누는 자리였다. 누군가는 제빵을, 누군가는 재봉을, 은하 씨는 보험 상담 경험을 풀어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글을 읽어주는 동안 박수와 격려가 이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구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남편과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걸었다.
숨이 차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눴다. 당신 아직 힘 있네. 남편의 농담에 웃음이 번졌다. 딸에게는 돈 대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손주를 돌볼 때는 휴대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는 처음엔 칭얼거렸지만 곧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책장을 넘기던 아이의 손이 은하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물론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대출이자는 여전히 부담이었고 생활비도 빠듯했다. 그러나 은하 씨는 더 이상 낡은 휴대폰만 붙잡지 않았다. 이제는 공책에 오늘의 약속과 감정을 적었고 저녁이면 하루 지출을 기록했다. 작은 습관이 하루를 지탱해 주었다. 여러분, 장은하 씨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간을 살아도 작은 습관과 선택이 노후를 갈라놓습니다. 낡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던 그녀처럼 우리도 무심코 지나친 사소한 습관 때문에 삶의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손을 펴서 새로운 습관을 쥔다면 삶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8살, 대기업 금융계열사에서 35해를 일하다 은퇴한 윤태호 씨다. 퇴직할 때 손에 쥔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이었다. 동료들 중 상당수는 갑작스레 불어난 돈을 어디에 쓸지 몰라 당황하거나 무리하게 창업을 추진했다가 빚을 지기도 했다. 하지만 윤 씨는 달랐다. 그는 퇴직 전부터 아내와 함께 꼼꼼히 가계부를 쓰고 지역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노후 설계를 준비해왔다. 그의 상징은 낡은 휴대폰이 아니라 작은 노트였다. 매일 밤 수입과 지출을 적고 다음날 할 일을 메모하는 습관을 50살 이후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사연의 도입은 평범했다. 젊은 시절 그는 특별히 높은 연봉을 받는 직급은 아니었다. 하지만 생활을 절제했고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저축과 주택연금 가입을 이어왔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근처 산책을 하고 저녁엔 아내와 장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남들이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생활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지탱한 힘은 바로 그 단순한 습관들이었다. 갈등 전개는 은퇴 직후 시작되었다. 회사를 떠난 첫 달, 주위에서는 이제는 좀 써야지, 여행도 다니고 집도 바꾸자는 권유가 많았다. 실제로 같은 부서 출신 한 친구는 퇴직금을 들여 카페를 열었지만 1년도 버티지 못했다. 윤 씨 부부 역시 흔들릴 뻔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우리도 제주도에 작은 집 하나 장만할까? 다들 그렇게 하던데. 윤 씨는 노트를 펴들었다. 적혀 있는 건 매달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부모님 제사 비용, 그리고 비상자금이었다. 계산기를 두드린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우리 생활을 지키는 게 먼저야. 욕심내지 말자.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주위의 시선과 비교가 있었고 자녀들도 처음엔 서운해했다. 아빠, 퇴직금으로 뭐 좀 해보는 게 어때요? 그러나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건 큰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은 한동안 식탁에서 긴 침묵을 불러왔지만 결국 가족 모두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매달 치솟았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대를 통과하며 종종 탄식했다. 예전보다 반찬거리가 절반도 안 나오네. 윤 씨는 미리 정해둔 예산표를 꺼내며 말했다. 괜찮아. 대신 이번 주말엔 텃밭에서 채소를 따자. 실제로 그들의 아파트 단지 옆 작은 임대 텃밭은 생활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 토마토와 상추를 직접 따면서 가족의 대화도 늘었다.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이거 진짜 내가 키운 거야? 하고 묻는 순간 윤 씨는 자신이 선택한 삶에 확신을 가졌다. 또한 그는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은퇴 직후 가장 먼저 등록한 건 헬스장이 아니라 동네 보건소였다. 매달 무료 검진을 받고 걷기 모임에 참여했다. 매일 아침 7시 같은 동네 이웃들과 함께 강둑을 걷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다리가 뻐근했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고 체중도 줄었다. 무엇보다 그는 활력을 되찾았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많이 걸었어? 아내의 말 한마디가 피로를 풀어주었다.
윤 씨의 생활에는 여전히 갈등의 순간이 있었다. 특히 자녀와 돈 문제는 늘 조심스러웠다. 아들이 결혼 자금을 부탁했을 때 그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대신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과 실질적인 계획을 함께 짜주었다. 딸이 아이 돌봄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그는 돈 대신 시간을 내주었다. 손주를 돌보며 놀이터를 함께 걷는 시간은 오히려 더 값졌다. 할아버지, 내일 또 와줄 거지? 아이의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었다. 이처럼 윤태호 씨의 노후는 단순한 절약이나 돈 모으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작은 습관과 선택들이 그의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은퇴 후 예기치 못한 위기와 사회적 시선이 또 다른 시험대로 다가왔고, 그 속에서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앞으로의 삶을 갈랐다. 그 시험대는 은퇴 2년 차에 찾아왔다. 회사 후배가 찾아와 선배, 요즘 부동산이 답이에요. 은행 이자도 오르니까 대출 끼고 상가 하나 사두세요. 라며 권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윤 씨는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노트를 펼쳤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생활비, 남은 자금의 흐름을 차분히 적어 내려가며 계산해 보았다. 결론은 명확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자. 그는 후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제안을 거절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역시 당신은 달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욕심이 아니라 평온함이다. 그러나 단호한 선택 뒤에도 불안은 남았다. 뉴스를 틀면 경기 침체, 물가 인상, 노후 빈곤이라는 단어가 쏟아졌다. 밤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창밖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가 준비한 게 과연 충분할까? 그 순간 아내가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늘 지켜온 습관 덕분에 우리가 버티는 거잖아. 걱정 말아요. 그 말에 윤 씨는 미소 지었다. 그의 노후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작은 습관들이 방파제처럼 파도를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신중년 재능 나눔이라는 프로그램 공고를 본 것이다. 그는 보험 판매 현장에서 배운 상담 기술을 정리해 후배 세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강의실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아온 방식이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작은 강의료가 생활의 보탬이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안겨주었다. 윤태호 씨의 삶의 진짜 절정의 순간은 예기치 못한 건강 위기에서 찾아왔다. 은퇴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여름, 그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꼈다. 다행히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큰 위기는 넘겼지만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생활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창가에 놓인 낡은 노트를 바라보았다. 지난 수십 년간 가계부, 메모, 계획표로 빼곡히 채운 노트. 그는 아내에게 힘겹게 속삭였다. 이제 이 노트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린 거야.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그는 더욱 확신했다. 노후는 거대한 모험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단단히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위기 이후 윤 씨의 생활은 조금 달라졌다. 그는 아침 걷기를 줄이고 대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스트레칭을 하고 영양 교육을 들으며 식단을 바꾸었다. 이전엔 고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사를 조율했다. 집에선 손주와 함께 요가 영상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손주가 할아버지, 나무 자세 해봐요. 하고 따라하는 모습에 그는 다시금 삶의 활력을 느꼈다. 경제적 부분에서도 그는 확실한 전환을 보여주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2025년에도 윤 씨는 불안하지 않았다. 퇴직금 일부를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와 주택연금으로 나눠놓은 덕분이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왔고 지출은 철저히 관리되었다. 아내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 점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달은 병원비가 조금 늘었네. 대신 외식은 줄이자. 좋아요. 대신 손주랑 소풍 가는 비용은 꼭 남겨두자. 이런 대화는 다툼을 줄이고 오히려 부부 사이를 단단히 묶어주었다. 윤 씨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준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의 변화였다.
같은 회사에서 은퇴했던 친구 정우 씨는 퇴직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지금은 경비 일을 하고 있었다. 만나면 정우 씨는 늘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내 말 들을 걸 욕심이 화를 불렀지. 윤 씨는 위로의 말을 아끼고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그는 더욱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습관과 원칙이 단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음을. 그의 일상은 여전히 소박했다. 새벽에 일어나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엔 아내와 동네 시장을 거닐었다. 저녁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낡은 노트에는 이제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매일의 감사 일기와 소소한 계획이 적혔다. 오늘도 걷기 30분 성공. 아내와 말다툼 없이 하루를 보냄. 손주와 함께 웃음 3번. 이 작은 기록들이 그의 노후를 빛나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다. 도서관 강좌에서 만난 동년배들이 물었다. 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나요? 그는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해온 것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윤태호 씨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욕심 대신 평온을, 모험 대신 꾸준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지켜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의 욕심이 내일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습관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가 미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윤 씨가 그랬듯 오늘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은퇴 이후에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의 사례가 단순히 개인의 운과 선택 차이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통계에서 그 차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넘는 53%가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49만 원 수준인데 지출은 평균 259만 원으로 이미 마이너스 구조를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해 번듯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관리하지 못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생활비가 고갈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점은 앞서 은퇴 후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생활이 무너진 사례와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서도 노후 빈곤층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득원 다변화 실패와 고정 지출 관리 부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퇴직금을 크게 불리기보다 작더라도 꾸준히 이어지는 현금 흐름과 지출 절제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같은 연구에서 퇴직 후에도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해 소규모 활동을 이어간 노인의 경우 우울감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떠나 자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감각이 심리적 안정에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은 건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9%에 달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을 최소 하나 이상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보편화된 현실이죠. 하지만 같은 연령대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이어온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의료비 지출이 연평균 약 40% 가까이 낮았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발표한 2023년 논문에서는 하루 30분 걷기를 습관화한 고령층이 비활동 집단보다 우울증 진단을 받을 확률이 35%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의 질을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이는 앞서 은퇴 후 걷기를 선택한 사람과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무심하게 넘긴 사람의 차이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관계는 어떨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노후 돌봄과 가족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생활 만족도가 평균 30% 이상 낮았습니다. 특히 돈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겪은 부모의 경우 이후 가족 간 교류 빈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경제적 도움은 선을 긋되 정서적 교류를 유지한 부모 집단은 노후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손주 돌봄이나 대화와 같은 비금전적 지원을 이어간 가정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에서 만족도가 높았죠. 여러분, 이건 정말 현실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자식에게 무리한 돈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연구와 통계가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해외 자료를 잠시 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3년 고령 사회 보고서에서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3대 요인을 경제적 안정,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라고 명시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려 80년 넘게 이어진 이 연구에서 노년기의 행복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친구, 가족, 배우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건강 지표와 수명에서 모두 앞섰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경제적 안정과 건강관리가 기본 토대이고 그 위에 관계가 더해질 때 노후의 행복이 완성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국내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노후 준비의 균형입니다. 즉,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만 챙긴다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다는 거죠.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건 세 가지 균형, 바로 돈과 건강, 그리고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특정 시점에 몰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하루하루 쌓아가며 평생 준비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사례에서 본 두 사람의 차이는 연구와 통계가 말해주는 바로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한 사람은 작은 습관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욕심을 조차 몰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평범하지만 꾸준한 습관으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단순한 하루의 차이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삶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통계와 연구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들려드린 사례와 통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 노후의 불행은 한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행복은 작은 습관과 체계적인 대비에서 비롯됩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세 기둥은 돈, 건강, 관계이며 이 셋은 반드시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통해 그 길을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노후소득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별로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공시설 관리, 지역 돌봄 지원, 문화관광 안내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노인건강 증진 교실을 운영해 지역 보건소를 거점으로 걷기 모임, 치매 예방 체조,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건강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대구시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하는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키고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나누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결국 돈, 건강, 관계 세 영역 모두를 공공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과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법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의료, 요양, 예방, 생활 지원, 주거를 한 지역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노인이 살던 동네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바로 일본의 모델을 참고한 것이죠. 또 북유럽의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노인 주거를 책임지는 공공임대형 실버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노인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보장받고 의료간호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처럼 주거 안정은 곧 노후 삶의 기본을 지켜주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개인 스스로도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매달 지출을 기록하고 하루 30분이라도 걷고
가족과 짧은 대화라도 나누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관 프로그램, 무료 검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가 우리 곁에 마련되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할 차례 아닐까요? 한 줌의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내리지만 그 빛을 오래 붙잡는 이는 하루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한 방울의 빗물은 누구의 창가에도 떨어지지만 그 빗방울을 꽃으로 피워내는 이는 준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택한 아주 작은 선택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같은 나이, 같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을 좇아 무너져 갔습니다. 퇴직금이 손에 들어오자 잠시의 유혹에 흔들려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었고 결국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며 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낡은 휴대폰을 꼭 쥐고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한 채 후회와 고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의 삶은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지켜온 작은 습관들을 은퇴 후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쓰던 노트에 가계부를 적고 새벽마다 동네를 걸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자녀에게 무리한 도움을 주기보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고 대신 손주와 시간을 나누며 웃음을 심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평온을 붙잡은 선택은 결국 그와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웃과 어울려 봉사하며 여전히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한쪽은 외로움에 갇히고 다른 한쪽은 평온 속에 웃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거창한 운명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작은 습관, 지금의 소소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흘려보낸 하루, 오늘만 괜찮겠지 하며 미룬 선택들이 쌓이면 10년 뒤에 내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바꾼다면 내일은 전혀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살아간 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돈은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다져가는 것, 가족은 돈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정서적 교류로 이어가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도 충분히 존엄과 평온이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낡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기분이 들진 않으신가요? 연락할 사람은 줄어들고 웃을 일도 줄어든 채 버티기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작은 노트를 다시 펼쳐야 할 때입니다. 하루의 지출을 적고 걸은 발걸음을 기록하고 가족에게 건넨 따뜻한 말을 적는 것. 그 작은 기록들, 이 쌓여 내일의 나를 지켜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본 두 사람의 다른 길, 그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 오늘을 지켜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시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자꾸 피곤하고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지 않으시나요? 최근 뉴스에선 60대 부부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이런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연금은 제자리 걸음이니 생활은 더 팍팍해지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일 당장 우리 가정에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한다면 노후의 삶은 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사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위기를 버틸 힘을 만들고 있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통해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김영수 씨, 올해 68.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30살 무렵부터 한 대기업에 입사해 30여 년간 한 길만 걸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양복을 입고 출근했고 회의와 보고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 둘을 대학까지 무난히 보냈고 주변에서도 성공한 가장이라 불렸습니다. 퇴직을 앞두던 해 회사에서는 공로를 인정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도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죠. 아내와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 태어나면 자주 봐주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영수 씨의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부터 아내와 함께 쓴 낡은 공책, 빼곡한 숫자와 메모가 담긴 그것은 늘 집안의 살림을 지탱해온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 낡은 가계부에 적히는 글씨는 점점 불안과 한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모아둔 퇴직금 일부로 오래된 아파트 대출을 청산했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과 펀드에 넣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00만 원 남짓 들어왔습니다. 우리 생활비는 충분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첫째, 물가였습니다. 2025년 현재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장바구니는 가벼운데 계산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3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5만 원을 써도 모자라네라는 말이 아내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했고 소득이 줄었습니다. 사위도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교육비와 병원비가 자연스레 김영수 씨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딸의 부탁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매달 고정지출처럼 굳어졌습니다. 셋째, 건강이었습니다. 60이 넘으면서 영수 씨도 아내도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정기검진 비용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특히 아내가 갑자기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예금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낡은 가계부에 적힌 적자라는 글씨는 더 굵고 선명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퇴직금이 금방 줄어드는구나. 이러다 몇 년 못 버티겠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가계부를 펼칠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변과의 비교였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은 여전히 잘난 척을 했습니다. 나는 퇴직금으로 지방에 빌딩 하나 샀어. 골프 멤버십에 가입했지. 매주 필드에 나가. 술잔이 돌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부러움과 허세로 가득했습니다. 영수 씨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퇴직금으로 겨우 대출 갚고 생활비를 메꾸고 있는데 동료들은 여전히 풍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아내와 마주 앉은 지하철에서 그는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장을 많이 보나?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짜증은 사실 아내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작아진 자신을 감추려는 허세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내는 낡은 가계부를 가만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남하고 비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번 달도 이미 마이너스예요. 그 순간 낡은 가계부에 구겨진 모서리와 희미해진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불안이 한꺼번에 눌려있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영수 씨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손에 쥔 현금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은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생활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 도와주고 싶지만 이러다 우리 둘 다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 불을 꺼둔 채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공책 속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빚이라는 단어가 자꾸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가족의 기대와 허세, 그리고 끝없는 지출에 짓눌려 가계부 속 숫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계부는 단순한 가정 기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안의 무거운 현실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집안의 진짜 위기는 지난해 겨울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뎌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가계부의 적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금리가 치솟으며 신용대출 이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카드 명세서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매달 고지서를 꺼내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이젠 정말 안 되겠어요. 우리 가진 돈이 거의 없어요. 퇴직금으로 버티던 것도 끝났고 대출만 쌓이고 있어요.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낡은 가계부는 구겨지고 낡았지만 숫자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아내는 그 가계부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수십 명 부하 직원 앞에서 당당히 결정을 내리던 그가 이제는 작은 공책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재무 교육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거기서 강사가 한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교와 허세 때문에 있는 돈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검소하게 사는 습관이야말로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다시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채워진 적자와 빚, 그리고 허세로 인한 과소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외식, 자녀에게 무리하게 도와준 생활비, 모임 자리에서의 체면치레 같은 지출을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단순하게 삽시다.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파인다이닝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에 영수 씨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아직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출이 남아있고 병원비도 매달 나갑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허세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검소함 속에서 편안함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낡은 가계부에는 여전히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자와 한숨 대신 작은 절약과 소박한 기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식 대신 집밥, 이만큼 절약. 손주 선물은 장난감 대신 함께 산책. 이런 메모들이 그의 노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늘어나고 자녀 지원까지 이어지는 현실에서 검소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허세를 버리고 비교를 내려놓고 내 가계부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지켜야 할 삶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낡은 가계부 한 권에서 시작된 김영수 씨의 깨달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검소함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무기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70살이 된 최성호 씨입니다. 성호 씨는 평생을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늘 성실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늘 내가 버는 만큼만 쓴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퇴직을 앞두던 해 그는 별도의 퇴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에서 약 15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평생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늘 작은 가계부를 챙겼습니다. 가죽 표지가 벗겨지고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거기엔 30년 넘는 세월 동안의 지출 내역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대출을 내서 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도 성호 씨 부부는 그 가계부를 보며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고 서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성호 씨의 삶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후 그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첫째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금이 부족해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며 부탁해왔습니다. 2025년 현재 수도권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주변 동년배들은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꺼내 자식 집에 보태주느라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가진 건 노후 생활비야. 내 결혼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대신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조언과 경험이지 돈은 아니야.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결국 스스로 대출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성호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은 그대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성호 씨도 60을 넘기면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매달 늘어났지만 그는 큰 위기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평생 이어온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소박하게 밥을 지어 먹었고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서 아내와 함께 꾸준히 산책을 했습니다. 병은 미리 예방하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라는 그의 말처럼 큰 수술비나 입원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현실은 전기가스 요금이 오르고 식재료 값도 만만치 않게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호 씨 부부는 이 또한 큰 충격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는 집 근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했고 제철 식재료 위주로 장을 봤습니다. 낡은 가계부에는 여전히 한 달 식비 40만 원이라는 목표 금액이 적혀 있었고 부부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늘 지출을 조절했습니다. 문제는 비교의 순간에서 찾아왔습니다. 동창 모임이나 친척 모임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허세 섞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작년에 유럽 여행을 2번이나 다녀왔어. 이번에 새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벌써 시세가 몇천 올랐더라고. 그럴 때마다 성호 씨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내에게 우리도 한 번쯤은 멋진 여행 가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낡은 가계부를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살기로 했잖아요. 이 가계부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남들 따라가면 금세 힘들어져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세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그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최성호 씨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고 철저한 습관 덕분에 위기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계부 한 권이 그 집의 버팀목이 되었고 자녀 지원이나 허세 소비 같은 흔한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절정으로 향합니다. 2025년 물가와 사회적 압박이 더욱 거세진 지금 그는 어떤 선택으로 노후의 평안을 지켜냈을까요? 2025년 초 성호 씨에게도 불안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전기가스 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매달 고정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임에서 요즘은 전기세 내느라 미칠 지경이야. 나는 적금까지 깨버렸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 씨도 잠시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에서 들어오는 돈이 매달 합쳐 약 150만 원 남짓. 여기에 식비, 관리비, 교통비, 의료비를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나 본인이 큰 병에 걸린다면 그나마 안정적이던 삶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의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진짜 더 아껴야겠어요. 전기 사용 줄이고 가끔 켜던 전기장판도 최소한으로 쓰고. 맞아. 대신 올겨울은 옷을 더 껴입자. 건강만 유지하면 돈 쓸 일도 줄어들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다독였지만 그 속에는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은 여전히 가계부 안에서 길을 찾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낡은 가계부의 빈칸에는 그날도 작은 글씨가 적혔습니다. 이번 달 난방비 절약 옷 겹쳐 입기. 하루 전기 사용 3시간 줄이기. 시간이 흘러 봄이 되자 그들의 생활 방식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지켰고 장을 볼 때는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고, 아직도 시장 보러 다니세요? 라며 농담 섞인 말을 해도 성호 씨 부부는 웃어넘겼습니다. 그 선택이 지갑을 지켜주고 무엇보다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힘들 때 도움을 청하고 싶어 했지만 성호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내 가정을 네가 지켜야지. 다만 우리 집은 늘 네가 쉴 수 있는 곳이야.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주와 공원에서 놀아주고 주말마다 가족이 모여 집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화려한 외식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오히려 가족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이제 70을 넘긴 성호 씨 부부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고급 아파트도 해외여행 사진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연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지출은 가계부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불안보다는 평안이, 허세보다는 만족이 자리했습니다. 성호 씨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남들 따라가려고 허세 부렸으면 우리도 벌써 무너졌을 거야. 검소하게 살았기에 지금 이렇게 편안히 웃을 수 있는 거지. 낡은 가계부에는 여전히 빼곡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의료비 절약 예방검진 미리 신청. 외식 대신 집밥 10회 성공.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여 그의 노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허세와 비교 속에서 흔들리며 빚을 쌓는 길도 있고, 검소함 속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길도 있습니다. 최성호 씨의 삶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검소하게 살면 삶이 편해지고, 그 편안함이 결국 행복이 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준비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많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4명 중 3명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조사에선 은퇴 가구의 노후 생활 만족도는 전체의 절반 정도였고 가족 지인 관계에서 평균 7점 만점 중 약 4.57점, 건강에서 4.33점,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3.86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노후의 경제 안정뿐 아니라 건강과 따뜻한 관계 유지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단독 생활을 하는 고령자, 특히 독거노인은 전 영역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와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은퇴 후 실제 겪는 노후의 애로사항 중 자산관리는 물론 배우자 가족 간병, 집안일, 생활용품 구입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고 이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국내 현실을 바탕으로 보면 검소한 생활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반면 해외 연구를 보면 미국 은퇴자 중 75%가 자신을 평균 이하 혹은 검소한 소비자라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이는 은퇴 이후에도 상당수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트리니티 스터디 더 트리너티 스터디는 은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첫 해의 연간 지출의 4% 범위 내에서 인출하고 이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하면 자산이 약 30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출 조절,
즉 검소한 생활이 은퇴 후 자산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명확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연금에 의지하는 실생활 기반의 준비가 현실적 안정의 핵심이라면 해외 통계와 금융 이론은 지출을 억제하면서 자산 인출률을 관리하라는 메시지로 검소함이 노후 지출을 견디는 핵심 장치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이는 김영수 씨와 최성호 씨 이야기에서 드러났듯이 비교와 허세를 버리고 내 삶의 기준에 맞게 검소하게 살아온 가정의 안정감이 통계와 연구가 말하는 노후의 생존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검소한 삶이 노후의 안정과 만족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통계와 사례에서 확인되었지만 이 현실을 개인의 몸만으로 떠맡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제도들, 그리고 해외에서의 선진 사례를 통해 우리도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 정책 중 하나는 노인 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제도인데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 계층 어르신에게 연간 3만 원 냉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여름 한겨울 전기가스 요금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31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데요. 이를 통해 읍면동 통합지원 창구에서 75세 이상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문의료, 이동식사 지원,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친화도시 인증제도도 시행 중인데 WHO의 기준에 따라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국내 지자체 47곳이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해 노인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안전한 환경 조성, 교통과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한 노인 건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한 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이 노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지도를 제공하며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검소한 생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의 불안을 공적 시스템과 연계해 완화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볼까요? 영국은 2012년부터 자동가입 오토매틱 ENR-OLMENT 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일정 연령 소득 이상 근로자는 회사가 마련한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직원이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연금 가입률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 단위에서 오리건 세이브즈 ORGONSAVES라는 자동 IRA 제도를 통해 직장에서 연금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개인연금 계좌에 가입되어 급여 일부가 저축되도록 하고 있어 저축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에서는 PEPPPM-유러피언 퍼시널 펜션 프로덕트라는 범유럽 개인연금 상품을 만들려 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을 넘나드는 이동에도 연금 계좌를 유지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와 저비용 구조를 갖춘 연금 상품으로 개인 저축을 촉진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은 노후 준비를 개인의 이기적 부담이 아닌 사회적 기본 장치로 설계해 모두가 조금씩 안정감을 쌓아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는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모델입니다. 결국 여러분, 검소한 생활이라는 선택에 추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 노인을 위한 일자리 및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자동연금 가입제도 등 해외의 제도적 장치까지 더해진다면 각자의 노후가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으니 나도 활용하자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실질적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낡은 가계부에 구겨진 종이 위에도 눈물 대신 희망을 적을 수 있다. 비교와 허세로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검소와 사랑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노후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대기업 임원으로 화려하게 은퇴했지만 허세와 비교에 매달리며 가족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금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낡은 가계부에는 빚과 한숨만이 채워졌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며 낡은 가계부의 절약과 소박한 기쁨을 기록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선택이 결국은 안정과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지금도 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허세와 비교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누군가는 검소함 속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택해야 할까요? 물가는 오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를 도우려는 마음은 커져만 가는 이 현실 속에서 허세와 비교의 길을 걸으면 결국 낡은 가계부에 눈물만 남습니다. 하지만 작은 절약, 소박한 밥상,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같은 낡은 가계부 속에서도 웃음과 평안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은퇴 후 몇 년도 되지 않아 길을 잃고 쓰러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고 검소함을 선택한 사람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소박하게 웃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김영수 씨의 낡은 가계부 같은 눈물의 기록이 아니라 최성호 씨의 소박한 웃음이 담긴 가계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자동연금 가입, 노인주거 지원, 지역사회 돌봄 제도가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검소와 지혜를 선택한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따뜻한 불빛 아래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입니다. 그 웃음을 지켜내는 힘은 돈이 아니라 검소한 삶 속에서 생겨난 평안과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허세와 비교로 흔들리며 쓰러지는 길이 아니라 검소와 절약 속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길을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낡은 가계부를 눈물의 기록이 아니라 행복의 연대기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이 더 검소해지고 더 단순해지며 그 안에서 더 큰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행복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